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AI가 찾아 나가는 건데,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이 AI가 모방을 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화 데이터들이 사이버 불링이라고 재미로 그냥 툭툭 던지는 대화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보면은 교육상 안 좋겠다 싶을 정도의 대화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 아이들이나 혹은 이제 인간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그렇게 건강할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그런 직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역할이고, 미래에도 직업적으로는 훨씬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게 예를 들면 저는 법 쪽이라든지 의료, 명상이나 어떤 요가 같은 그런 관련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정말 나타나게 되고 AI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브레인셀럽 인터뷰, 오늘은 뇌를 닮은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셀럽을 모셨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호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온다인데요. 사실 뭐 인공지능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세계 대결이라고 하는 알파고 2016년에 있었잖아요. 전이니까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하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AI 시대가 온다가 아니라 AI 시대가 이미 왔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나 개념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뭐 저희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처음 쓴 거는 1956년에 미국에 있는 존 맥카티라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그 전부터 기계지능, 뭐 생각하는 컴퓨터에 대한 이제 논의는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그 미국 전역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개념을 정의한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학과목도 만들어지고 그것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이제 언어도 만들어지고 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 이제 개념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응용도 출현을 했죠. 흔히 인공지능을 이제 분류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웃풋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은 진보가 인공지능 안에 있는 한 분야인 기계학습에서 이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내가 예측하고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사전에 제공을 합니다. 그 사진을 받았을 때 그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카테고리를 미리 제공을 하고 이거 두 개 중에 찾도록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된 어떤 정답 데이터 없이 데이터만 그냥 제공을 해주고 비슷한 군집끼리 이제 묶는다든지 혹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제 사전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 저희가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냥 이제 글도 작성하게 이제 만드는 거고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로봇 사진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하면은 지능, 인간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하면은 좀 지금 아직 로봇은 없잖아 생활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들 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뭐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뭐 춤도 추고 덤블링도 네. 하고 굉장히 잘 하잖아요. 로봇에게 어떤 목적 함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목적하는 걸 이뤄내는 거고. 고도화된 인공지능도 있지만은 저희 생활에 사실은 저희도 모르게 이미 이제 많이 녹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을 할 때도 저희 성향을 이미 파악을 해서 어떤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혹은 검색을 하기 전에도 처음에 쿠팡을 접속을 했을 때부터 어떤 상품을 보여줘야 될지 혹은 어떤 순서로 어떤 구성으로 보여줘야 될지도 AI가 요새는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물류 창고에서나 미리 배송 기사들이 빠르게 가져다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놔야겠죠. 이제 물류 레벨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포장 직전까지 해놓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전 과정들이 이제 AI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AI가 저희의 뇌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요. 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AI가 찾아 나가는 건데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이 AI가 모방을 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예측 배송이라는 거를 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목걸이를 사고 싶은데 계속 목걸이를 클릭을 여러 번을 하면 그 목걸이를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드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안 사겠다 하면은 물론 반품을 하면 되지만 너무 사고 싶어서 계속 클릭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이게 신의 계신가 해가지고 사기도 하는 거죠. 저희 편의력을 쓴 건데 사실은 저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이제 회사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억울할 때도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반대로 뭐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내가 정말 약간의 정보만 주더라도 이제 굉장히 양질의 정보의 추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세상의 변화를 저도 뭐 즐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AI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 서비스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외신들을 직접 저희가 읽고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식물이나 꽃의 이름을 정말 알고 싶을 때 검색을 할 때 그냥 사진만 찍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을 해서 준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는 뭐 예술이나 어떤 문화의 영역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죠.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멋있게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내가 저화질의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화질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의 형태로 AI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공지능도 사실은 개발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인공지능의 개발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년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그 리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명시적인 형태로 지식을 정의를 했어야 됐고 추론을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어떤 기계학습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지각하는 모든 정보를 기계학습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 신경망 자체가 이제 그런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아무래도 뭐 데이터의 증가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하고 뭐 대화하고 세상의 어떤 변화 자체가 그 데이터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이제 쓰게 됨으로써 그 성능이 굉장히 성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 거죠. 뇌로 치면 뉴런이 갑자기 확 많아진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더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은데요. 네네. 인공지능과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같이 네네. 결합이 되면서 네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메타버스의 변화도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그 새로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의 배경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언리얼 5라고 하는 렌더링 엔진이 있는데 정말 그 실제 세상을 보는 것 같이 쉽게 렌더링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진짜 영화처럼 세상이 펼쳐지는 그 세상이 진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향후 2, 3년까지 펼쳐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노사회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개인의 개성도 굉장히 많이 파편화되고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런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개인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AI도 점점 더 어떤 개인화에 대한 수요를 이제 따라 나가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어떤 그 배경이나 연결고리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정말 이견이 없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메꿔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점도 좀 있으시죠? 네, 우려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공정하다든지 윤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좋은 정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화 데이터들이 사이버 불링이라고 재미로 그냥 툭툭 던지는 대화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보면은 교육상 안 좋겠다 싶을 정도의 대화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 아이들이나 혹은 이제 인간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그렇게 건강할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쓰되 진짜 우리가 그 윤리적이고 공정한 형태로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사회 법제도망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 기무쌤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로봇들 지구용사 쌍가들 케이카 로봇 수사대 한계전상 박탄종 강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미래를 제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현재 연구자로서 강인공지능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행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나눌 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벌고 세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노동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좀 부여를 하고 어떤 재능을 발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